몇 년 동안 동남아시아를 연구해 온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질문이 남아있다. 왜 이렇게 평화롭고 작은 나라 캄보디아가 국경을 넘는 범죄자들의 천국이 되었을까? 지도를 보면 캄보디아는 동쪽에 베트남, 서쪽에 태국, 북쪽에 라오스, 남쪽에는 바다가 있다. 지리적으로 아름답고 평탄한 땅, 강과 호수가 많고 사람들은 온순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고요한 나라.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하나의 역설이 숨어 있다. 선과 악 사이에 어떤 벽도 없는 나라. 사람들의 발길을 막을 산맥이 없고 범죄의 길을 끊을 강도 없다. 모든 것이 열려 있다. 국경도, 강물도, 사람의 마음도.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경 마을의 사람들은 서로 오가며 장사를 하고 크메르어와 베트남어를 섞어 이야기한다. 캄보디아 시장엔 베트남 물건이 있고 베트남 쪽에는 캄보디아 물건이 있다. 이 경계 없는 일상 속에서 범죄는 가장 먼저 뿌리를 내린다. 오늘은 안장에서 인신매매를 하던 자가 내일이면 타케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푸놈펜에서 단속된 돈 세탁 조직은 몇 달 뒤 시아누크빌에서 다시 피어난다. 비가 내릴수록 자라나는 잡초처럼 없애면 또 자란다. 높은 담도, 강한 법도 없는 나라. 악은 쉽게 숨고 선은 매일 버텨야 한다. 한 나라가 평화로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자연의 방패와 사람의 믿음. 캄보디아는 아름다운 자연을 가졌지만 두 가지 모두 부족하다. 평탄한 지형은 범죄를 부르고 아픈 역사 속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 일어서지 못했다. 크메르 루즈 이후 나라는 아직 깨어나지 못한 사람처럼 새로운 폭풍, 돈과 권력, 끝없는 탐욕에 휩쓸리고 있다. 그리하여 강과 들판 그리고 바닷가 도시에 이르기까지 캄보디아는 점점 잠들지 않는 땅으로 변해간다. 범죄가 평화를 가장한 채 숨어있고 법은 톤레사 토수의 아침 안개처럼 희미하다. 이 이야기는 캄보디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돈이 정의보다 강할 때 빛과 어둠의 경계는 영원히 흐려진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베트남 남서부 국경지대 안장과 떠인인을 지나 캄보디아 땅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들판에 가본 사람이라면 왜 범죄자들이 이곳을 은신처로 택했는지 바로 이해할 것이다. 울타리도 검문소도 없다. 작은 수로 위로 쌀을 싣고 가는 배, 기름을 파는 장사꾼, 돈을 바꾸는 사람들, 그 사이에는 사람을 파는 거래까지 섞여 있다. 모든 일이 한낮에 자연스럽게 벌어진다. 캄보디아의 국경은 이 500km가 넘는다. 대부분은 숲과 강, 논, 그리고 수많은 오솔길, 벽 하나 없는 경계선, 단지 상상 속의 선일 뿐이다. 범죄자들에겐 천국이다. 오토바이 한 대, 배 한 척이면 몇 시간 만에 다른 나라로 빠져나갈 수 있다. 한쪽 경찰이 쫓으면 다른 쪽에서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다. 사람들은 여전히 오가며 살고 있다. 여권도 서류도 필요 없다. 미소 하나면 충분하다. 이 열린 경계 덕분에 캄보디아는 동남아 범죄의 삼거리가 되었다. 황금 삼각지대에서 오는 마약, 라오스로부터의 인신매매, 태국에서의 무기거래, 모두 이곳을 이상적인 중간 기착지로 삼는다. 울타리 없는 나라, 진짜 경계가 없는 땅, 크메르어 몇 마디만 바꾸고 돈 몇 장만 건네면 세상 어디서든 숨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지형이 아니다. 사람들의 열린 마음 또한 원인이다. 서로 섞여 사는 삶, 합법과 불법의 경계조차 흐려진 문화, 베트남인, 크메르인, 화교, 태국인 함께 일하고 함께 장사하고 함께 산다. 그래서 잘못된 일조차 일상이 되어버리고 올바른 일은 점점 소수의 몫이 된다. 평화로워 보이는 강 위에서 무해해 보이는 교역 속에서 범죄는 버섯처럼 자라난다. 낮에는 생선시장, 밤에는 미립국 집결지, 위층은 식당, 아래층은 밀수 창고. 아무도 묻지 않는다. 묻는 순간 생계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한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다. 캄보디아가 왜 범죄를 뿌리 뽑지 못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들의 지도를 보라. 평평한 나라, 벽도, 산도, 깊은 바다도 없는 땅.
모든 길은 들어오지만 아무 길도 막지 못한다. 문이 늘 열려있는 집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손님이 아니라 도둑이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는 어디가 어느 나라의 땅인지 지도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나무 다리를 하나 건너면 간판의 글자가 바뀌고 베트남어 대신 크메르어가 보인다. 하지만 얼굴도 웃음도 음식도 똑같다. 두 나라지만 삶은 하나다. 경계가 없는 사람들의 삶. 아침에는 베트남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저녁에는 배를 타고 강 건너 시장으로 간다. 그들은 두 언어를 쓰고 두 나라의 돈을 사용한다. 국경을 넘는다는 건 단지 옆마을로 가는 일처럼 느껴진다. 그 평범한 습관이야말로 어둠이 자라나는 비옥한 땅이다. 경계가 없는 사회에서는 도덕과 법의 선도 쉽게 사라진다. 인신매매 조직은 그 틈을 이용한다. 그들은 평범한 장사꾼처럼 섞여 살며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음식을 먹는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모두 이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 사라진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일하러 멀리 갔대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어둠의 강이 흐른다. 밤의 트럭, 작은 강가의 배,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이건 국경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캄보디아 안쪽에서도 합법과 범죄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합법적인 카지노가 불법 거래의 가면이 되고 외국 투자 기업이 돈 세탁의 중심이 된다. 심지어 현지인들조차 자신이 잘못에 가담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 가장 두려운 건 범죄의 힘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에 익숙해져 아무렇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다. 어느 마을에서는 경찰과 범죄자가 같은 식탁에 앉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다.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부터 세상은 흑백이 아닌 끝없는 회색으로 물든다. 그 회색 속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살아간다. 법의 세계, 멀고 약한 세계, 돈의 세계 가깝지만 위험한 세계. 옳은 것이 밥을 주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그릇된 길을 살아남는 선택으로 택한다. 이것이 바로 캄보디아의 비극이다. 잘못조차 합리적으로 보이는 나라. 오늘날 캄보디아가 왜 범죄를 통제하지 못하는가? 그 답은 크메르루즈 폴폿 시대라는 어두운 역사 속에 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폴포트의 철권 아래에서 200만 명 이상의 캄보디아인이 죽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죽지 않았다. 같은 민족의 손에 의해 교실과 병원, 논밭에서 죽었다. 지식인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교사는 진실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의사는 남을 살릴 수 있다는 이유로 처형됐다. 단 4년 만에 국가를 지탱하던 모든 지식층이 사라졌다. 정권이 무너졌을 때 나라는 불탄 집처럼 텅 비었다. 법을 만드는 이도, 가르치는 이도, 집행하는 이도 없었다. 척추가 없는 국가는 옳은 일을 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배웠다 배우는 것이 두렵다는 것, 말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 그 두려움은 전쟁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세대를 넘어 피 속에 스며든 침묵이 되었다. 그 침묵 속에서 악이 자랐다. 지옥에서 막 걸어 나온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강한 법과 정의로운 경찰을 가질 수 있을까? 두려움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권력을 잡아도 쉽게 돈에 흔들렸다. 그리하여 능력보다 돈이 힘이 되었고, 돈이 곧 법이 되었다. 캄보디아는 악순환에 빠졌다. 부자는 무죄, 가난한 자는 죄인. 한 역사가의 말처럼 폴포트는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미래까지 죽였다. 200만 명의 죽음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건 도덕, 교육, 행정의 뿌리가 통째로 잘려나간 상처였다. 폴포트가 죽은 뒤에도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나라를 덮고 있다. 학교는 글을 가르치지만 양심은 가르치지 못한다. 법원은 재판을 하지만 권력자를 심판할 용기는 없다. 오늘날까지도 이 나라를 이해하려면 단 한 가지를 물어보면 된다. 이곳에서 젊은 세대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다.
아무도 없습니다. 크메르 루즈가 무너진 뒤 캄보디아는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지옥에서 막 걸어 나온 나라가 선의와 희망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아니다. 지식인이 사라진 자리를 돈 가진 자들이 차지했다. 그리하여 재건의 첫 시기 캄보디아는 권력과 돈이 쌍둥이처럼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다. 법을 몰라도 자본이 있으면 자리를 살 수 있었다. 행정을 몰라도 인맥이 있으면 권력을 가질 수 있었다. 정말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깨끗하다는 이유로 밀려났다. 그런 정부가 강할 리 없다. 법이 팔리는 순간 범죄는 돈으로 안전을 사게 된다. 국경 도시마다 도로와 카지노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섰다. 외국 투자라는 간판 뒤에는 이해관계 집단이 숨어 있다. 그들은 돈만 벌지 않는다. 침묵을 산다. 경찰 한 명에게 몇백 달러, 지방관리에게 호화로운 만찬 한 번이면 범죄는 그 도시의 합법적 사업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 국가의 법이 아니라 봉투의 법이다. 사람들은 점점 기름칠해야 산다는 현실에 익숙해졌다. 사업을 열려면 감사 인사를 해야 하고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면 선물을 줘야 한다. 조금씩 부패는 범죄가 아니라 생존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제도가 썩으면 범죄는 숨을 필요가 없다. 권력이 눈을 감기 때문이다. 그 사회에서는 법을 어긴 자가 당당하고 정직한 자가 두려워한다. 고발자는 외톨이가 되고 정직한 사람은 귀찮은 사람이라 불린다. 사람들은 침묵을 배운다. 조용히 살아야 안전하다. 그렇게 부패는 위에서 아래로 스며든다. 캄보디아에서 재판은 판결로 끝나지 않는다. 악수로 끝난다. 사람들은 말한다. 돈은 도구라고. 하지만 이곳에서는 돈이 언어다. 누가 옳은가를 묻지 않는다. 단지 얼마냐를 묻는다. 돈이 언어가 된 나라에서 정의의 목소리는 사막의 메아리처럼 사라진다. 캄보디아에서 부패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 이미 삶의 습관이 되었다. 누구도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봉투를 받고 눈을 감고 관리들은 의심스러운 기업에 허가를 내준다. 끝나지 않는 재판,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판결. 자,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된다. 돈. 사람들은 부패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뇌물을 준다. 자리를 지키려면 나눠야 하고 일을 하려면 위를 아첨하고 아래를 챙겨야 한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법. 공식법보다 강한 법이다.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는 나라에서 정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 경찰은 범죄자가 되고 범죄자는 돈이 많으면 사업가가 된다. 캄보디아에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 밀수를 하다 잡힌 남자가 경찰에게 말했다. 난 잘못이 없어. 사람들은 내가 파는 걸 원했을 뿐이요. 경찰이 대답했다. 나도 잘못이 없어. 당신이 준 돈을 받았을 뿐이요. 두 사람은 웃었고 그 웃음 속에서 거래는 끝났다. 판결 대신 웃음, 정의 대신 악수. 아이런의 이 상결 대신 이전 보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진짜 공포는 마피아도 카지노도 아니다. 모두가 잘못에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백성도 관리도 사업가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바꾸려 하지 않는다. 변화는 곧 불편을 의미하고 불편은 밥을 굶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푸놈펜과 시아누크빌의 거리를 보면 유리벽으로 덮인 새 건물들이 수백 채나 들어섰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어둠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투자회사는 사실 돈 세탁의 창구이고 복합 엔터테인먼트 단지는 온라인 범죄의 은신처다. 부패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체계가 되었고 권력자와 범죄자가 이익을 나누는 구조가 되었다. 용고 그리고 모든 이가 먹고 있으니 누가 이제 그만이라 말하겠는가. 이해관계라는 밧줄에 묶인 나라는 일어서려 해도 한 걸음조차 떼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정의조차 허락을 받아야 집행되기 때문이다.
예전의 캄보디아가 밀수와 돈 세탁의 나라였다면 이제는 아시아 온라인 사기의 중심지가 되었다. 총도, 칼도, 밀림의 어둠도 사라졌다. 대신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고층 빌딩 속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강제로 컴퓨터 앞에 앉아 다른 사람을 속이는 메시지를 쓴다. 2020년경부터 시아누크빌, 포이펫, 바벳 같은 도시에는 투자회사나 테크센터로 위장한 빌딩들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졌다. 겉보기엔 국제금융기업 같지만 아는 감옥이다. 중국인, 베트남인, 미얀마인, 심지어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가벼운 일, 높은 월급, 숙식 제공이라는 거짓 제안에 속아왔다. 입국과 동시에 여권과 휴대폰이 압수되고 그들의 지옥이 시작된다. 그들은 하루 수백 건의 메시지를 보낸다. 투자회사를 사칭하고 경찰을 사칭하고 금융 전문가를 사칭한다.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게 만드는 것이 임무다. 하지만 사실 그들 역시 또 다른 피해자다. 실적이 낮으면 구타당하고 감전당하고 구타당하고 있던 심지어 다른 조직의 노예처럼 팔려간다. 속이는 자, 속는 자, 그리고 속이도록 강요받는 자, 끝없는 악순환이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 조직들은 매년 150억, 2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다. 이는 국가 GDP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있기에 범죄는 잡혀도 풀려나고 없애도 다시 자란다. 돈은 정의를 사버린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지인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한다. 그 건물들이 뭔지 알지만 그곳에 식료품을 납품하고 짐을 실어 나르고 경비로 일한다. 적어도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회에서 밥이 정의보다 중요할 때 범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양육된다. 이제 어둠은 밀림이 아니라 모니터 속에 있다. 캄보디아는 더 이상 전통적인 범죄의 나라가 아니다. 인터넷 위에서 움직이는 범죄 왕국이다. 와이파이로 운영되고 두려움으로 통제되고 더러운 돈으로 유지되는 왕국. 온라인 사기만 있었다면 캄보디아는 아직 희망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범죄는 화면 속뿐 아니라 숲속에서도 자란다. 몬돌키리와 라따나키리, 한때 캄보디아의 허파라 불리던 그곳의 숲은 이제 구멍 난 상처처럼 벌거벗었다. 전기톱 소리가 밤낮 없이 울려 퍼지고 수톤의 귀목들이 끌려 나간다. 남은 건 황폐한 산비탈과 버려진 마을뿐이다. 정부는 제한적 벌목 허가를 내줬지만 욕심에 한계는 없다. 허가서에는 10헥타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100헥타르가 잘린다. 지방관리들은 그 사실을 알지만 입을 닫는다. 왜냐하면 나무 한 트럭 뒤에는 두꺼운 봉투가 있기 때문이다. 로즈우드, 리그넘바이타, 티크. 한 입방미터의 값이 수만 달러. 가난한 나라에서 그건 한 가족의 평생에 맞먹는 돈이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도 숲으로 들어간다. 악해서가 아니라 배고파서다. 그들은 몰래 나무를 자르고 조각조각 팔아 며칠의 식량을 얻는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기 위해 숲을 베고 가난한 이는 살기 위해 숲을 벤다. 그리하여 숲나라를 지켜주던 오든 인간의 탐욕 속에서 벗겨진다. 서쪽 국경, 태국 근처에서는 휘발유 담배, 야생동물 밀매 조직이 활개친다. 남쪽 시안쿠빌은 제2의 푸꾸옥을 꿈꿨지만 지금은 카지노, 마피아, 돈 세탁의 도시가 되었다. 수많은 검은 돈이 도박장을 거쳐 합법적 자금으로 탈바꿈한다. 그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와 얼마나 많은 나무의 생명을 빨아먹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는다.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매년 흐르는 불법 자금의 규모는 약 200억 달러, 국가 경제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 돈으로 범죄자는 숨지 않는다. 대신 남이 자신을 쫓지 못하도록 산다.
정부는 범죄와 싸운다고 말하지만 실상 범죄가 정부를 먹여 살리고 있다. 숲이 잘리고 바다가 오염되고 더러운 돈이 경제의 피가 되었을 때 캄보디아는 자원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영혼을 잃었다. 땅은 다시 자랄 수 있어도 팔아버린 양심은 다시 살 수 없다. 한 나라가 범죄와 싸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강한 법과 그 법을 집행할 사람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것. 하지만 캄보디아는 둘 다 없다. 인구 700만 명의 경찰은 고작 7만 명. 대부분이요, 훈련이 부족하고 장비도 없고 기술도 없다. 무엇보다 생계를 유지할 돈이 없다. 평균 경찰 월급은 몇백 달러 남짓. 그 돈으로 가족을 먹이고 방세를 내고 기름값과 아이의 학비를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선택한다. 정직하게 굶거나 유연하게 살아남거나. 많은 이들이 후자를 택한다. 범죄 조직의 돈, 관리의 부탁, 기업의 봉투, 그 모든 것이 한 끼 밥값으로 정의를 팔게 만든다. 캄보디아 경찰의 부패는 비밀이 아니다. 이미 시스템이 되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상납하고 윗사람은 더 높은 곳에 바친다. 경찰서에서부터 본부까지 모든 결정은 정의가 아니라 금액으로 내려진다. 그뿐 아니라 기술력도 절망적이다. 첨단 범죄의 시대에 캄보디아 경찰은 아직도 수첩에 사건을 적고 종이로 자료를 보관하며 감에 의존해 수사한다. 온라인 사기 사건에서 IP 추적, 계좌 흐름, 암호화 거래를 분석해야 할 때면 그건 그들의 능력 밖이다. 장비도 디지털 포렌식 센터도 훈련된 인력도 없다. 범죄자들은 익명 서버와 가상화폐, 암호화 기술을 쓰지만 경찰은 모니터만 바라본다. 살인, 실종, 국제 사기 사건의 상당수는 결국 중국이나 베트남의 도움으로 해결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의지다. 하려는 사람은 있지만 권력자가 두렵고 권력자는 있으나 잃을 게 많아 움직이지 않는다. 법을 지키는 이들이 굶주린 나라에서는 정의는 구호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열쇠를 쥔 자가 배고프면 감옥의 문은 절대 잠기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범죄는 탐욕에서 태어난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는 많은 범죄가 배고픔에서 시작된다.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연 2.0달러 남짓, 베트남의 절반, 태국의 몇 분의 1. 먹을 것조차 부족한 사회에서 옳고 그름은 사치다. 시골에서는 젊은이들이 학교를 떠난다. 메마른 논을 버리고 도시로 향한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건 기회가 아니라 거짓된 약속이다. 누군가는 사기 회사의 운전기사나 경비가 되고 누군가는 사기 조직의 직원으로 끌려간다. 적어도 그곳에는 밥과 잠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피해자에서 도구로 변하고 세대는 그렇게 반복된다. 아무도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가 되려 하진 않는다. 하지만 사회가 다른 길을 주지 않으면 죄가 유일한 선택이 된다. 스바이리행의 한 젊은 여자는 울면서 말했다. 이 일이 잘못인 건 알아요. 하지만 안 하면 저랑 엄마는 굶어 죽어요. 그건 변명이 아니라 가난이 악을 키운다는 잔혹한 진실이다. 범죄는 기묘하게도 수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운전사, 회계, 사무직 모두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직원들이다. 그들은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게 유일한 생존 방법이라 믿는다. 공동체 전체가 범죄의 돈에 기대는 순간 잘못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 길가의 작은 식당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돈만 있으면 됐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신경 써. 그 말은 가볍게 들리지만 그 속에는 깊은 절망이 있다. 법도 정부도 믿지 않는다. 법은 한 번도 그들에게 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슬픈 진실은 이것이다. 한 나라가 국민에게
옳게 죽을래, 틀리게 살래 라고 묻는다면 그때 범죄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시스템이 된다. 범죄가 커지기 전 캄보디아는 여러 이웃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다. 베트남, 태국, 그리고 중국 세 나라가 각자의 방향에서 대규모 단속을 벌였다. 수백 명이 체포되고 수천 대의 전자기기가 압수되었다. 언론은 떠들썩했고 방송은 연일 보도했다. 하지만 몇 달 후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갔다. 문제는 누가 잡느냐가 아니라 누가 풀어주느냐였다. 캄보디아는 여전히 협조했고 여전히 범죄 척결을 외쳤다. 하지만 사무실 문이 닫히면 전화 한 통, 봉투 하나로 모든 게 끝났다. 심지어 일부 사건은 관리들이 연루되어 은폐되기도 했다. 범죄자들은 그걸 너무 잘 안다. 바벳에서 단속이 시작되면 시아누크빌로, 남쪽이 막히면 포이펫으로, 그리고 미얀마로 넘어간다. 그들은 법보다 빠르고 행정보다 영리하다. 중국은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대지 않는다. 그럼에도 직접 나서서 협력 수사를 벌였다. 심지어 중국 공안 요원들이 현지에 파견되어 사기 피해자들을 구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캄보디아 정부가 정보를 늦게 제공하거나 숨겼다. 국가 이미지가 손상될까 두려워서, 문제의 깊이를 드러내기 싫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수입원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우린 없애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 없애면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짧은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한다. 범죄가 경제의 일부가 된 나라에서 범죄를 없앤다는 건 스스로의 밥줄을 끊는 일이다. 그 사이 국경 근처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들은 밀수꾼이 아님에도 검문을 당하고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안장엔 지양의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 우린 그냥 장 보러 가는데 매번 검문소에서 잡히고 의심받아요. 진짜 범죄자는 자유롭고 가난한 사람만 범인 취급을 받는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의 합동 단속은 언제나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체포, 발표, 석방, 재범, 끝없는 영화. 범죄가 주연이고 연출자는 돈이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돌아온다. 왜 캄보디아는 끝내 범죄를 뿌리 뽑지 못할까? 그 답은 경찰도 기술도 지리도 아니다. 그건 사람들의 마음, 돈과 정의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있다. 캄보디아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 돈이 권력이고 권력이 곧 법이다. 그 순환이 나라를 묶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걸 살 수 있다. 허가서도, 공무원도, 재판의 침묵도. 돈이 없으면 설령 무죄라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잡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돈이 떨어지는 것만 두려워한다. 정부는 매년 범죄 척결 작전을 발표한다. 수백 명이 체포되고 수많은 증거가 압수된다. 하지만 몇 달 후면 다시 원점이다. 체포하고 풀고 선언하고 침묵한다. 왜냐하면 범죄는 시스템 밖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이다. 법이 돈 앞에 무릎 꿇는 순간 감옥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 된다. 정부는 그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다. 작은 관리에게는 봉투, 큰 관리에게는 수익. 그리하여 범죄는 국가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진짜 공포는 범죄의 힘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과 함께 사는데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그들은 분노하지 않고 항의하지 않는다. 그저 고개 숙이고 일하며 원래 그런 거야 라며 받아들인다. 침묵이 일상이 되면 악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는다. 대낮에 거리를 걷는다. 세상은 비난할 수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를 바꿀 수 있는 건 캄보디아인 자신뿐이다. 국민이 스스로 이제 그만이라 말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도움도 무의미하다. 범죄는 가난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양심의 폭이다. 돈이 법보다 강하고 법이 가난한 자보다 강할 때
정의는 사치가 된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아름답지만 영원히 잠들지 못하는 나라로 남을 것이다.